안녕하세요. 관광통역안내사 국사를 담당하게 된 김성태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관광통역안내사 이제 시험에서 이제 4과목 중에서 이제 그 국사 과목을 제가 담당하게 됐는데요. 이제 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이제 어떤 과목이냐라고 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는 항상 얘기하지만 암기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역사 자체가 이제 국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재밌게 볼 수도 있는 거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는 입장에서만큼은 반드시 암기 과목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수업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당부드리는 게 있어요. 제발 이거 2가지만큼은 꼭 해줘라. 그래야 시험을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2가지, 딱 2가지. 뭘까요? 하나는 완강입니다. 일단은 완강을 하셔야 돼요. 완강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시작하셨죠. 시작하셨으면은 끝까지 한 번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시험이 다 나오는데 계속 앞에만 보거나 막 뒤에만 보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가운데가 비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 부분은 문제 아예 못 풀거든요. 게다가 중간에 흐름도 끊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강, 이거는 진짜 제발 꼭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강의를 들으시든지 간에 한국사나 역사 강의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강을 한 번은 하셔라. 이거 꼭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반복입니다. 반복이에요. 이 2가지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국사는 암기 과목이다. 국사는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요. 반복이 안 되면은 암기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하면 암기를 잘할 수 있냐라는 말을 정말 많이 물어봐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딱 하나 확실한 거는요. 누구나 암기를 할 때 자기의 노하우가 있더라도 반복은 하십니다. 알겠죠? 몇 번이든 어쨌든 계속 봐야 돼요. 오늘 했는데 내일 까먹었어요. 괜찮습니다. 누구나 그래요.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 번 보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는 보지 않아도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암기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다들 많이 관광하신다는 거죠. 제가 예습을 하라라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예습은 뭐 크게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복습, 반복과 관련 있는 복습만큼은 반드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거 2가지만 잘 해주시면요, 합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사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이렇게 챕터가 이제 9개 챕터가 나와 있죠. 여기에서 이제 처음에 한국사의 바른 이해가 첫 챕터인데, 여기는 이제 시험이라기보다는 이제 국사가 어떤 과목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국사를 공부해야 되는가. 약간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사실 챕터 2부터라고 하시면 되겠죠. 챕터 2부터 이제 시험에 나오면서 이제 여기 끝까지 이제 시험에 나오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좀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여기.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근세까지죠. 이렇게 4파트예요. 이 4파트가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선사시대가 이 시험에서만큼은 조금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근대사부터는 사실 많은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관광국사에서만큼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4챕터에 집중할 거고요. 고대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삼국부터 이제 통일신라까지, 통일신라 시대, 요즘엔 남북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사회인 고려, 그리고 근세사회인 조선까지, 여기가 우리가 가장 메인으로 볼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을 좀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챕터입니다. 우리 이제 한국사의 바른 이해이고요. 이제 우리가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역사는 무엇인가 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제 2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제 사실, 또 하나는 우리 기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과 기록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은 사실로서 역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객관적인 그냥 사실 이런 걸 이야기하고요.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기록하는 사람의 주관이 좀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객관적인 것, 그리고 기록은 주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우는 이제 국사나 뭐 역사 과목은 어떤 면이 좀 강하냐라고 한다면은
기록으로서의 면이 좀 더 강하죠. 왜냐면은 우리가 보는 이제 역사 기록들이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주관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그 자체라고 보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실 그 자체를 공부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의 본질이 기록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사실로서의 역사는 여기서 객관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객관적인 의미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요. 있는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발해 중앙정치 제도가 중국의 제도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았다. 이런 건 그냥 사실을 보는 거죠. 사실을 보는 거죠. 다강성에서 이제 토성의 길이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걸 보는 거는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한다면요. 기록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려를 중세 사회로 보는 거. 그러니까 고려에다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곳이 중세다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몰락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교훈 같은 경우도 각자 다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주관적인 역사를 파악한다라고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역사에 그리고 이제 서술 방법이 나와 있어요. 서술 방법에서는 요거는 조금 공부할 내용이 있네요. 네, 앞에 부분에 이제 사실이냐 기록이냐는 많이 나오는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그래도 조금 나올 만한 게 있어요. 일단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역사 서술 방법은 기전체랑 편년체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자주 이제 다뤄졌던 이제 역사 기록 방법이기 때문에 두 가지는 좀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보면은 기전체 같은 경우는 주제별로 되어 있는 거고요. 편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쓰였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기, 세가, 열전, 요게 다 이제 주제거든요. 본기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 세가 같은 게 이제 그 왕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 엄밀하게 얘기하면 황제, 왕입니다. 그리고 열전은 신하들의 이야기. 대충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기전체 역사책 하면은 하나 정도는 암기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물론 뒤에 이제 고려시대에 가서 이제 삼국사기가 처음 나오게 될 때,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보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삼국사기가 대표적인 기전체 역사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편년체는 이제 시간 순서대로 쓰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있는 그대로 날짜별로 기록한 것, 이런 거를 우리가 편년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제 조선왕조실록 정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선왕조실록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우리 편년체 역사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목체나 이제 기사본말체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 강과 목으로 나왔다 그랬죠? 요거는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좀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쭉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해석을 넣은 거,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기사본말체 같은 경우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연결해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사와 세계사 이야기를 조금 볼게요. 한국사와 세계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사가 세계사랑 좀 비슷하게 이제 이루어진 부분도 좀 있고요. 한국사랑 세계사가 다르게 간 부분도 좀 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이제 한국사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특성이 세계사랑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고요. 특수성은 한국사만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선사시대는 이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순으로 발전했죠. 요거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사를 봐도요, 항상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철기 순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이런 식으로 시대 구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거는요, 한국 불교가 약간 현세 굴복적이고 호국적인 성향,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불교에서 조금 볼 건데요. 우리나라 불교가 조금 국가를 위한, 나라를 지키기 위한 부분에서 많이 좀 강조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좀 영향을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불교와 이제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농촌사회 이제 공동체 조직, 요런 게 발달한 것도 좀 특별하고요. 그리고 이제 훈민정음이나 신무 28조 같은 거, 요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자원해설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죠. 바로 한국의 세계유산인데요. 이제 유네스코가 이제 지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현재 세계문화유산 중에서 이제 세계유산 중에서 문화유산이 13개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유산이 2개 이렇게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만 확인하시고요. 요거는 이제 자원해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면은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기록유산과 이제 무형유산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현재 기록유산은 16개. 이런 거는 지금 알아두고 가셔도 되게 좋아요. 기록유산 16개고요. 인류 무형유산은 이제 21개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유산과 관련한 거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기록유산, 그리고 무형유산 있는데, 어차피 자원에서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알아두시면 좋겠지만, 이제 나중으로 조금 미루셔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자연유산 2개가 없죠? 자연유산 2개가 없죠. 그 2가지, 하나가 제주의 화산섬입니다. 우리가 자연유산이라고 하면요. 아까 자연유산이 2개 있다 그랬죠? 제주. 제주의 화산섬. 여기가 자연유산으로 되어 있고요. 요거 하나 자연유산이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갯벌. 갯벌. 2가지. 요 2가지가 이제 자연유산으로 현재 등재되어 있습니다. 요 2가지만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선사시대 이야기입니다. 챕터 2번째 챕터고요. 우리 이제 선사시대 문화와 국가 형성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사시대라고 하면요.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요 2가지 구분하고 있는데 이 선사와 역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기록의 유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시대를 우리가 역사시대라고 하고요. 존재하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선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사시대 같은 경우는 기록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록 같은 거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래서 이제 유물이나 유적지를 가지고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하고 파악하는 이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로 배우는 시기는 사실 역사시대죠. 기록에는 역사시대이지만 우리가 선사시대에도 사람이 살았고 어떤 식으로 인류가 발전해 왔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선사시대부터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선사시대로 공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와 이제 역사시대에서 기록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사라고 한다면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를 많이 얘기해요. 이 2시기를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가 조금 애매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는 사실 역사시대로 들어가는 시기긴 해요. 하지만 그 선사시대 연장선, 그러니까 이제 연장선에서 이제 청동기 시대까지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에서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어떤 특징이 있나 조금 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민족의 기원은요, 이제 한민족은 이제 만주 지역이나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제 분포를 하고 있었는데요. 주로 이제 중국의 요령지방, 중국의 요령지방이나 이제 길림성, 길림, 이런 쪽을 포함하는 만주 지역, 그리고 이제 한반도, 이런 데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이제 넓게 분포해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구석기 시대는 이제 우리의 뭐 직접적인 조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정착 생활을 시작했던 신석기인들, 신석기 시인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기반이 되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의 주류 민족이 된 것은 청동기 때. 청동기 시대 때 살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 민족의 주류가 되었죠. 맞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불리기도 했죠. 동이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중국 기록을 우리가 고대에 있는 기록은 이제 중국 기록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를 이제 동쪽에 있는 오랑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동이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동이족이라는 표현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동이족을 중심으로 맥족과 뭐 예맥족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섞여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명칭은 이제 동호, 동국, 근역, 뭐 대동, 사만 뭐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과 우리나라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로 좀 가볼게요.
우리가 구석기 시대라고 한다면은 이제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이런 걸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인류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도구를 사용해도 되게 기본적인 도구들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식량을 생산한다기보다는 그냥 있는 거를 가져다 먹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집 경제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 시기는 채집 경제를 하는 시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먹다 보면은 중간에는 부족해지게 돼요. 그래서 식량이 없어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고요. 이제 그런 순간에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동 생활을 반드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동 생활.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필요가 없었고 그래서 동굴 같은 데서 생활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도구 같은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돌을 깨어서 만드는 그런 도구들이 나왔다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들도 이제 분명히 전혀 뭐 예술 활동 같은 것도 했을 거예요. 그런 예술 활동은 주로 동굴에 있는 벽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직립보행이 시작되는 순간이고요. 그래서 인류가 처음 시작되고 나서부터이기 때문에 직립보행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예, 불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불을 직접 만들어서 썼다라기보다는 이제 그 번개 같은 거 쳤을 때 자연스럽게 나는 불들을 채집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언어도 사용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예술품이 제작되죠. 여기서 성각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 동굴 같은 데다가 선으로 이렇게 그리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각화라고 하셔도 좋고 뭐라고 하셔도 좋다? 동굴 벽화 괜찮습니다. 네. 동굴 벽화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데요. 사실 뭐 구석기 시대 시대 구분을 아주 자세하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전기부터 이제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눠서요. 점점 이제 크기가 좀 작아지고 정교해진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처음에는 큰 석기 한 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썼다라고 하는 게 특징이겠고요. 이때가 이제 가장 전형적인 구석기 시대의 도구가 나타나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먹도끼 같은 게 바로 이때고요.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유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유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보면 외날집게와 양날집게가 있죠. 그래서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양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게도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기가 되면은요, 크기가 조금씩 작아지기 시작을 해요. 크기가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초창기 때, 전기 구석기 때는 일단은 도구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그렇게 정교하지 못했기 때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구석기는 주로 이제 빙하기라고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빙하기 때는 아무래도 짐승들이 조금 크고 그랬기 때문에 큰 도구들이 좀 필요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빙하기에서 간빙기로 넘어가면서 좀 따뜻해져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이제 짐승들의 몸집이 좀 작아지게 되니까 큰 돌보다는 이렇게 정교한 돌들이 필요해졌던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아지고요. 여기서 몸통에서 떼어낸 격지를 가지고 잔손질을 합니다. 잔손질 정도를 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가게 되면요. 네, 보면은 이제 쐐기 같은 것을 대고 형태가 같은 여러 가지 돌날 격지를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작은 도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대표적인 도구 하면은 이제 승배찌르개 같은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석기 시대 때 가장 많이 나왔던 도구가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주먹도끼와 순배찌르개를 고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게라든가 그리고 급게, 찌르개 이런 것들. 그래서 딱 봤을 때 이게 어디에 쓰는 도구인지 알 것 같은 그런 이제 도구들이 조금 시험에 많이 나왔던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이 정도 해서 도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도구가 제작이 되죠. 도구에서 보시면은 이제 예전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도구가 어디에 쓰는 도구인가? 그래서 사냥 도구인가, 조리 도구이냐가 아니면은 예술품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일단 저라면은 사냥 도구는 워낙 많아요. 사냥 도구는 주먹도끼, 집게, 찌르개, 팔매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조리 도구 위주로 외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깨나 밀개 같은 게 조리 도구였고요. 주먹도끼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다양한 용도로 썼기 때문에 딱 집어서 사냥 도구야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주 용도는 사냥도구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 같은 게 사냥도구였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뚜르게나 새기개 같은 이제 예술품을 제가 제작하는 거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눈에 익혀놓는 정도는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거 생활을 조금 볼게요. 주거 생활에서는 제가 아마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거 생활에서는 이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생활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동 생활하기 때문에 굳이 좋은 집이 필요 없어요. 좋은 집 만들어봤자 어차피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같은 데서 살면서 이제 필요할 때 이동을 하는 그런 생활을 했고요. 근데 어떻게 이동하다 보면은 도저히 어떻게 살 데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집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이제 막집 같은 거 사용하기도 합니다. 막집 같은 거 거주해서 사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집터에서 공주 석장리 유적, 요런 유적지도 좀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둥자리나 담자리, 불된자리 등 이제 형태의 집터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리생활과 이동생활을 했다 그랬는데 저는 이동생활 위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리생활 같은 경우는 사실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는 이동생활 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 이동생활 했냐면은 농사나 가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거 중요한 내용이죠. 않았기 때문에 먹이를 찾아서 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지혜를 가진 연장자가 이끌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딱히 권력을 가진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했던 거는 사냥이나 채집이나 어로인데요. 뭐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했던 거는 역시 채집이에요. 채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채집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주변에 있는 나무 열매라든가 이런 걸 따는 건데요. 사냥이 되게 많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냥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생각보다 되게 약해요. 그래서 뭐 이게 짐승들 만나면 1대1로 이길 수 있는 짐승이 몇 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냥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고 오히려 이제 이미 사냥이 돼서 이게 누가 먹고 나서 이게 그런 거를 이제 주워서 먹는 약간 하이에나랑 좀 비슷한 그 방법으로 먹기는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냥보다는 채집이 조금 더 주가 됐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술활동 아까 있었다 그랬죠? 예술활동은 여기 보면 선각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선각화는 그냥 동굴벽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뼈나 이제 동물의 뼈나 뿔을 이용한 선각화, 이거 동굴벽화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공주의 석장리나 이제 단양의 수양계, 여기, 요런 데 가면은 이제 이런 조각품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구석기 시대 이제 유물과 유적지인데요. 네, 유적지는 여기 있는 걸 다 외우셔야 되냐라고 하면은 좀 가혹하죠. 이걸 다 외우시는 거는. 그래서 일단은 외우셔야 되는 몇 군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꼭 외우셔야 되는 거는 여기입니다. 경기 연천전국리고요. 여기는 단일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저도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역이에요. 주먹도끼가 발견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주먹도끼가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중요한 유적지란 얘기고요. 이 주먹도끼가 또 아시아에서 최초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 주먹도끼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되게 놀라기도 했었거든요. 이게 발견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선사시대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유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 연천전곡리를 일단 고를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공주석장리입니다. 공주석장리는 지금은 이제 전기에 나와 있지만 실제로 공주석장리는 전기부터 후기까지가 모두 있는 우리나라 최대의 구석기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주석장리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좀 나왔던 거는요. 상원의 검은모루 동굴. 여기도 조금 나왔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유적지는 전 이거 두 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검은모루 동굴, 그리고 승리산 동굴. 덕천의 승리산 동굴, 이렇게 두 군데 조금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굴포리가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웅기 굴포리.
이 정도가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제가 조금 더 추가한다면, 저는 두루봉동굴을 추가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알아둬야 되지 않을까. 최소 2개 암기하시고, 그리고 한 4개 정도는 이제 하실 수 있는 만큼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것까지 됐고 나는 더 여유가 있다 하면 더 외우셔도 좋고요. 더 외우셔도 좋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얼마나 암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어보지 마세요. 최대한 많이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죠? 최대한 많이 외우시면 돼요.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반도 인류화석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보면은 이제 승리산 동굴에 요거, 우리나라 최초로 인류화석이 나왔기 때문에 요거 하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딴 데는 딱히 볼 거 없고, 두루봉동굴에 이제 흥수아이, 요게 조금 시험에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은 두루봉동굴의 흥수아이가 메인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신석기 시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신석기 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어떤 거를 키워드로 잡아야 되냐라고 하냐면은 일단은 당연히 농경입니다. 예, 농경.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예요. 농경과 목축이 처음 시작되는 시기이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농경과 목축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보냐면요. 신석기 혁명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석기의 혁명이 일어난 거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면서 우리가 생산을 할 수 있는 경제로 가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산 경제로 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정착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동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경과 목축을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슨 생활이 시작되었다? 네,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네.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착 생활이 시작되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이 많아집니다. 뭐도 필요해지고요? 예, 집도 필요해지고요. 그리고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저장을 하다 보니까 토기도 필요해질 거고요. 그리고 옷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옷을 만들기 위한 수공업도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돌발 상황들이 많이 생겨요. 비가 너무 많이 오기도 하고, 비가 너무 안 오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신석기인들이 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냐? 기도밖에 없죠. 그죠? 왜 이러는지 모르니까 일단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좀 본격적인 신앙생활도 좀 나오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석기 시대 때는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요. 밑에서 다 나옵니다. 그죠? 토기는 비싸무늬 토기 나올 거고요. 수공업은 수공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었던 도구들, 가락바퀴, 뼈바늘,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은 동물을 믿거나 혹은 자연현상을 믿는 애니미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밑에 이제 책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신석기가 언제 시작됐냐라고 얘기하면은 우리는 일반년에 이제 1만 년 전쯤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이제 유적지가 제주도에서 발견되면서 한 8,000년에서 1만 년경 정도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주의 한경면 고산리 유적, 여기가 이제 가장 오래된 신석기 유적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래서 1만 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농경은 이제 신석기 시대 후기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농경의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신석기 시대의 핵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잡곡이 재배됐다는 얘기예요. 잡곡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아니란 얘기냐면 벼농사 안 됩니다. 네, 벼농사는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벼농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벼농사는 굉장히 그 농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농법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지난 다음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할 수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벼농사는 이제 청동시대쯤 나오게 되고요. 신석기 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벼농사가 나오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냥이나 고기잡이는 여전히 중요한 신석기 시대의 생활 수단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농경이 시작된다고 해서 농경으로 이제 먹을 거를 충분히 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사냥과 고기잡이도 여전히 신석기 시대에는 중요한 생산 수단 중 하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조개류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먹었는데요. 이 조개류를 이제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이 조개류를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장식으로 이용하기도 했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신석기 시대의 유물 중에서는요, 그 조개 껍데기 가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조개 껍데기 가면 같은 경우 여기서 좀 받으시면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 이제 유적지가 좀 나오죠. 신석기 시대 유적지는 일단 첫 번째 중요한 키워드네요. 강가나 바닷가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가나 바닷가에 위치한 이유는 아무래도 뭐 때문에 그렇죠? 당연히 농경 때문에 그렇죠. 농경을 하기 유리한 위치를 찾다 보니 강가나 바닷가 쪽으로 많이 갔고요. 게다가 이제 뭐 혹시라도 농사가 잘 안 됐을 때는 이제 바닷가에서 어로, 그래서 물고기 잡이 같은 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곳에 많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신석시대 유적지는요, 대도시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대도시. 그래서 부산이나 서울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이나 서울 같은 대도시 위주로 유적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신석기 시대 유적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주 한경, 그리고 강원도의 양양, 그리고 부산, 그리고 서울입니다. 이런 곳들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네 군데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유적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움집이 나옵니다. 드디어 움집이 나오죠? 움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원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로 원형으로 많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화덕은 이제 중앙에다가 화덕을 놓기 시작해요. 여기서 가운데다 이제 중앙에 화덕을 놓고 이제 동그랗게 둘러서 사는 그런 생활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땅을 파는데요. 땅을 파는데 조금 깊게 파요. 그래서 약간 반지하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는 불씨를 보존했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구는 이제 간섭기로 바뀌어가는 시기입니다. 간섭기로 바뀌어가는 시기고요. 간섭기는 이제 돌갱이, 돌삽, 돌보습, 돌낫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뭐 여기에 이제 플러스 이제 갈판과 갈돌 같은 것들 이런 거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갈판과 갈돌이 신석기 시대 간섭기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갈판과 갈돌 같은 거를 조금 더 추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보면은 간섭기가 농기구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게 보이죠. 돌갱이나 돌삽, 돌보습, 돌낫 같은 농기구 위주로 나오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토기 같은 경우는요, 이름인문이 토기나 덧문이 토기 다 괜찮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가장 중요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빗살무늬 토기는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길 수 있었던 이유는 신석기인들이 어디에 살았기 때문이냐면 강가나 바닷가에 살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딱딱한 데서 살게 되면은 이런 토기는 쓸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강가나 바닷가는 모래바닥이기 때문에 여기다 바닥에 꽂으면은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꽂아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빗살무늬 토기가 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는 강가나 바닷가에 살았다는 걸 보여주는 유물이기도 하죠. 그죠? 그 수공업에서는 이제 옷이나 그물 같은 걸 만들었었는데요. 옷이나 그물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도구들이 나왔는데요. 정말 많이 나왔던 도구죠. 신석기 시대 도구 중에서는 거의 핵심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락바퀴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고요.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게 가락바퀴고요. 그리고 이제 뼈바늘은 그냥 뼈로 만든 바늘이에요. 그래서 뾰족하게 생겼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시적인 수공업 생산도 이루어졌는데 이제 가락바퀴 뼈바늘 이런 거 하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그리고 신석기 시대의 생활입니다. 생활 모습을 보면요. 여기서 시족사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족외혼이라고 해서요. 여기 보면은 부족사회를 형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문장 요거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 문장이 신석기를 상징하는 문장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문장입니다. 그래서 혈연을 바탕으로 한 시족관계 이런 거 꼭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무슨 사이다? 여전히 평등사입니다. 아직까지는 계급이 등장하지 않았고요. 인간과 인간 간의 상호관계는 아직 등장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연장자가 시족을 이끌거나 혹은 시족장이 모여서 부족회의 같은 걸 하는 이런 거는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앙이죠. 신앙은 이제 농경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경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자연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그랬죠. 가뭄이 들거나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이럴 때 뭔가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막연히 기도할 수는 없고, 뭐라도 이제 기도할 대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신을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해요. 열심히. 왜냐면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하면은 무조건 비가 와요. 비가 오게 돼 있습니다. 왜 비가 오냐면은 이 사람들 올 때까지 하거든요. 어차피 할 게 없어요. 그거 아니면. 그죠? 기도 아니면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나왔던 신앙생활 하면은 요 4가지 정도 나올 수 있겠는데요. 일단 애니미즘이에요. 애니미즘은 이 자연현상과 관련한 겁니다. 예, 자연현상. 이 자연현상에 뭐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해나 달, 그리고 뭐 이게 하늘, 구름 뭐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이제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이나 자연물, 여기에 영혼이 있다고 믿는 그런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태양이나 물에 대한 숭배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연현상입니다. 애니미즘. 그리고 샤머니즘 같은 경우는 이제 영혼이나 하늘을 인간과 연결시켜주는 무당이죠, 무당.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사 지낼 때 신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가 무당이었던 거죠. 그렇죠? 무당 그리고 추수를 믿는 이런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테미즘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보이는 것 중 하나죠. 토테미즘은 이제 동식물과 연결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동물이 많았죠. 동물이 좀 많았고, 뭐 식물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되고 큰 나무 같은 경우는 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식물과 연결시키는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영혼불멸과 조상숭배 사상이 있는데요. 조상숭배 정도 보시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영혼불멸은 이제 죽어도 이제 영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걸 믿는 거고요. 그래서 시체 매장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영혼불멸 사상이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상숭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조상에 대한 제사, 그래서 조상들이 우리를 지켜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구석기와 신석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그 70만 년 전부터 시작했고요. 신석기 시대는 약 8,000년경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아주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시기 같은 경우는 언제든 유물이 나오면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유물은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유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봤던 주먹도끼, 그렇죠?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당연히 간석기도 중요하겠지만, 가락바퀴나 뼈바늘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생활에서는 신석기 시대가 조금 더 중요하겠죠. 농경과 목축이 시작됐다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거생활에서는 이제 구석기 때는 동굴이나 바위근을 살았다면은 신석기 때는 옴집에서 살았다는 거, 이런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석기 시대의 핵심이죠. 사회에서는 이동생활 발생했다는 거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는 정착생활이 시작됐다는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구석기 시대는 이제 조각품이나 혹은 여기에 뭐 동굴 벽화라고만 쓸게요. 동굴에 그리는 벽화 이런 게 나왔다면요. 이제 신석기 시대는 조금 구체적인 신앙인 애니미즘이나 혹은 샤머니즘 그리고 토테미즘 같은 이런 신앙들이 나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조상숭배도 조금 나오는 추세더라고요. 이런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예술품에서는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는 딱히 볼만한 게 많지 않지만 신석기 시대에서는 이 조개껍데기 가면이라고 하는 거. 네, 요게 이제 은근히 좀 시험에 많이 나왔었고요. 칠해거리 같은 경우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에 이제 다는 장신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가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꼭 비교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다시 꼭 한번 복습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저랑 청동기 시대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